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학연구센터 교육사업 담당자 김선필이라고 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어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제주학연구센터가 개소한 지 9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 날을 맞이해서 제주학 선구자이신 부종윤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종윤 선생님의 삶과 학문 세계, 그리고 부종윤 선생님께서 만장굴 이렇게 탐험을 하셨는데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보고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특강을 계기로 저희 제주학연구센터에 대한 관심 계속 가져주시고 또 저희 센터가 걸어가는 길 계속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강에 앞서서 저희 센터의 센터장님이신 김순자 센터장님을 모시고 간단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순자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에 보는 것처럼 오늘 저희 센터가 처음으로 이제 우리 제주학연구센터 사업에 처음으로 동참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계시네요. 자, 저희 제주학연구센터는 이제 제주의 인문, 사회, 자연 이거를 이제 융복합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우리 제주를 연구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어쨌든 저희 센터가 10주년을 맞아서 오늘이 생일입니다. 대놓고 우리 도민들 아니 우리 안에 있는 식구들 자축도 하기도 하지만 이런 센터가 있다라는 것들을 같이 이제 축복하고 싶어서 이런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신 김찬수 박사님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식물학자로서 제주도의 이제 식물 연구는 거의 도맡아 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그 앞에 우리 부종윤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부종윤 선생님의 이제 그 업적들을 이렇게 우리가 드러내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는요. 작년에 저희 센터에서 이 부종윤 선생님을 기리는 사업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저희 연구진들과 함께 그리고 밖에 계신 연구진들이 합심해서 만든 게 그 부종윤 선생님의 이런 만장길, 한산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두기만 하면은 안 되고 우리 도민사회와 같이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 센터 내에서도 어떻게 다 연구진만이 아니라 다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런 뜻깊은 강의를 좀 마련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센터가 우리 부종윤 선생님만이 아니라 제주학을 이제 빛낸 우리 어른들을 조명하고 평가하는 이런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선 이런 연구들을 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우리 김찬수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부종윤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강의도 듣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그 부종윤 길의 일부인 만장길도 이제 답사를 하면서 선생님이 걸어왔던 그 길을 좀 더 우리도 같이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같이 호흡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앞에 여러분들 자료집을 좀 보긴 했는데요. 부종윤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하고 똑같은 나이더라고요. 1926년생. 근데 너무 빨리 가셔서 일찍 가셨잖아요. 이제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래 살았더라면 어떤 결과물들을 더 냈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 못다한 결과물은 우리들이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하고요. 고맙고 저희 제주학연구센터 많이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찬수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와 또 부종윤 만장길 탐방 여정에 함께해 주실 김찬수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돌아 주시면 뒤돌아? 네. 이렇게? 뒤돌아 주시면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앞에 여기 하지. 뒤에? 마스크 안 끼셔도 돼요. 네, 편하시게 하시면 됩니다. 네, 김찬수입니다. 원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다 해야 되겠지만은 거리가 좀 넉넉하니까 안심이 됩니다. 목소리가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이 제주학 센터가 이제 만들어진 지가 9주년이 됐다고 하는데 그 전에 제주학 센터가 만들어졌다는 뉴스를 제가 들은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9주년이나 됐네요. 그러니까 이 세월이라는 게 굉장히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아, 벌써 경대시냐? 뭐 이렇게 항상. 예. 아무튼 그 제주학 센터에 관련해 가지고 인물을 조명한다면은 이 부종유 선생님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 나는 그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게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뭘 알길래 안다고 하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얘기를 할 수 있나.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뭔가 전달은 해야 되고 이해를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오늘은 부종유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이제 피상적이나마 말씀해 드리고, 또 다행스럽게 오늘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걷는 행사가 있으니까 가서 현장을 걸으면서 부종유 선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느껴보자. 마음속으로 걸으면서 뭔가 생각을 하거나 느낄 때 걷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종유 선생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실 거기는 인트로덕션이라고 생각하시고 저게 정말은 아닐 거다. 저게 다는 아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라산 생태문화연구소의 이제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그 천주교 사제 닥계 신부입니다. 그 닥계 신부에 대해서도 제가 조그만한 그 전기를 썼는데 옛날에 이분에 관련돼서 이와 같은 모임에서 한 십몇 년 전에 강연을 한번 했더니 그 천주교 교단에서 굉장히 환호를 해가지고 지금은 전혀 모르고 살다가 대구 천주교 뭐라 하더라. 거기에 보면은 그 닥계 신부 연구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고 종교와는 이제 무관한데 내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천주교 신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가끔 계신데 그건 아닙니다. 다만 이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해 드리는 거는 이분이 약 1902년도에 제물포로 상륙을 해가지고 제주도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바로 오시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1905년도부터 1913년도까지인가 그렇게 한온 성당에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식물을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왕벚나무 같은 경우 이렇게 이분이 처음으로 찾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공적이 많지만 오늘은 왜 이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냐면은 우리 제주학을 이야기할 때 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분에 대한 얘기도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지만은 어쨌거나 이런 분이 계시고 이분은 내 이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1913년도에 그 닭계 신부가 채집한 식물들을 감정을 해가지고 제주도 식물 조사 보고서를 처음으로 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조선 총독부에 지금으로 보면 이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이 사람의 언행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은 이 제국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사고방식이 제국주의자적 그런 측면이 강하고, 또 조선 사람은 거의 그 인권이 없는 뭐 가축과 비슷한 그런 정도로 취급했다고 하는 일화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주도의 식물에 관련된 종합조사 보고서는 처음 냈습니다. 1914년도 조선 총독부에서. 이 사람은 겐테라는 분이에요. 아까는 이제 일본 사람이고, 이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의 기자면서 지리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한라산의 높이가 1950m라고 처음으로 정확하게 측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라산의 높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뭐 제주도의 면적, 제주도의 위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라산을 제외하고 제주학을 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1910년도쯤에 이제 측정을 한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자료를. 내가 자꾸만 잊어버려가지고. 이 사람이 등반했던 코스를 제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글을 잘 읽고 따라가 보다가 어느 바위 그늘을 궤라고 합니다, 제주 사람들은. 거기에 하룻밤을 묵었다 하길래 제가 그 굴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긁다가 잉크병을 찾았습니다. 네. 잉크병이 미제인데 굉장히 유명한 잉크병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잘 봉지에 싸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모 기관에 이게 잘 보관해 달라고 드렸더니 잃어버려가지고, 그 봉지를 금박 같은 걸로 했어야 되는데 신문지 같은 걸로 해놨더니 쓰레기인 줄 알고 벗겨버렸어. 아무튼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인가 그 책에 나오는데, 그게 보면은 한라산의 높이를 잴 때 당시에 분위기가 쭉 나와요. 이 사람은 어네스트 헨리 윌슨이라고 잉글랜드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 국적으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 사람은 구상나무, 한라산의 구상나무를 에위스 코리아나 윌슨 이렇게 명명을 한 사람입니다. 한국의 특산종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원래 잉글랜드에 태어날 때 아버지가 이 식물학을 했던 사람인데, 그 아들인데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집안에 뭐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학교 다닐 때까지 계속 꽃만 만지니까 부모가 꽃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게 우리가 이제 여왕폐하한테 뭔가 바쳐야 되고 막 이런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났는데, 키위를 중국에서 처음으로 채집을 해가지고 자원화한 사람입니다. 수목학자인데, 이 사람은 뭐 진달래 철쭉이라든지 그 행커칩 트리라는 게 있어요. 나무가 거대하게 크는 나무인데 꽃이 피면은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는 것처럼 축축 늘어지는 꽃이 핍니다. 예. 이 식물을 처음 발견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선화라든지 백합이라든지 목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동양의 식물인데, 이러한 것들을 채집해서 영국으로 가져가서 세계화하는 데 기여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들이 수탈이다, 착취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지금 세월이 바뀌면서 이 관점들이 막 그냥 바뀝니다. 그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이 시대에 그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하는 각자의 몫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제주도에 올 때 당시에 이제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는데, 그 하버드에서, 하버드는 보스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그 태평양, 잉글랜드랑 가까운 쪽에 위치한 데가 보스턴입니다. 청교도들이 막 상륙하고 했던데.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까지 오려면은, 그때 처음으로 온 건 1917년도에 왔어요. 오려면은 대륙횡단 철도를 따라가지고 와서 LA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에서 동경으로 와서 다시 제물포로 와가지고 목포로 와서 한라산을 가는 거예요. 그 1917년도에 했고 1919년도에 또 왔어요. 자기가 이제 한라산에 식물을 채집을 하면서 보니까 이 구상나무라고 하는 것이 1917년도 당시에 이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지금까지 미기록 식물로, 신종 식물로 남아있을 수 있나. 근데 같이 그 아까 말한 그 낙가이라고 하는 조선 총독부 직원이 안내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걸 분비나무라고 가르쳐 줬거든요. 이 사람한테 말해 주기를. 근데 자기가 볼 땐 이게 아닌데, 그래서 낙가이한테는 비밀로 하고 표본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다시 한 2년 정도 연구를 해가지고 이건 분명히 신종식물이다, 새롭게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다 해서 혼자 낙가이 몰래 와가지고 한라산을 등반했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들을 제가 그 하버드 대학 자료관에 가서 전부 디지털로 찍어 왔어요. 이 사람이 한라산 와서 도대체 뭐를 보고 갔으며 어떤 자료를 남겼나. 아무튼 오늘은 이게 핵심은 아니고 이 시대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잉글랜드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드디어 이제 한국 사람인데, 이분은 아시겠어요? 네, 석주명 선생. 이분은 송도고보에서 선생을 하다가 영국인 그 학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곤충, 특히 나비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걸 알고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고시마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연구를 해가지고 와서 서귀포에 있는 그 당시에는 경성제국대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국대학이죠, 제국대학. 그때 거기에 연구원으로 들어와서 제주도에 생명조사서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그 책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학문의 융복합의 선구자다. 그냥 제주학의 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제주도의 인구 구성은 어떤지, 언어는 어떤지, 풍토는 어떤지, 질병, 이런 것들은 어떤 건지, 식물은 어떤 것이 있으며 동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사람들은 어떤 농업, 어떤 산업을 하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천재죠, 천재. 이 사람이 엄청나게 위대한 음악을 작곡했거나 그림을 그렸거나 소설을 쓴 건 아니지만 시대를 앞서가서 제주도라고 하는 무대에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을 밝혀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생각을 했다 하는 것 자체가 시대를 좀 앞서가는 거죠. 이제 요게 조금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조금 앞서가기가 힘듭니다. 이게 천재라고 하는 거거든요. 천재.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이 사람은 그 과천에 국립과학관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과학자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 분입니다. 제주학의 종합적인 연구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제가 그냥 그림이, 내가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림이 내가 찍은 것 중에 좀 예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이 시카고 트리뷴 들어보셨죠?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사입니다. 신문사.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으로 볼 때는 지방지예요.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게 아니고 지방지. 지방지의 건물이 저렇게 엄청나요. 그런데 내가 이 사진을 찍은 이유는 이 건물에 이 성조기를 이렇게 엄청난 크기로 걸려 있습니다. 보통 언론사가 자기 국기를 그렇게 막 선양하지 잘 않거든요. 근데 미국은 신기하게도 그 성조기를 굉장히 선양하는 노력을 하는 나라예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어떤 역사와 언어와 어떤 공간을 공유하면서 오랫동안 살아온 그런 국민들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몇 명씩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의 그 공동체, 국민의 공동체, 단결, 이런 것들을 고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우리나라, 우리 국가관, 역사관 이러한 것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그게 내가 밥 먹고 사는데 무슨 관계가 있냐? 내가 잘 살면 되고 내가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그 대신 남들이 나한테 피해를 조금이라도 주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교육을 해버리면 이 국가가 존속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사회적 리더들이 굉장히 음으로 양으로 그것을 합의를 해가지고 자기 국가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최고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인식시켜 줍니다. 근데 또 이런 거 있어요. 이거는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의 어느 자연사박물관이에요. 자연사박물관. 국립자연사박. 미국은 국립 또는 주립 자연사박물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도 많고 선진국에는 국립자연사박물관 없는 데가 없어요. 그것도 몇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이들한테 노벨상을 따오라고 자꾸만 엉덩이를 발로 차는데 이렇게 교육에 투자도 하지 않고 미래에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 성취하기를 바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없을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10등 안에 국력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미국의 이 자연사박물관은 웬만한 주도에 들어가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 학자들이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하는 현장이 벽이 전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객이 다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책을 보고 있는지, 무슨 낙서를 하고 있는지, 화석을 다듬고 있는지, 쉬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투명하게 하고 이 엄마들이 꼬맹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직접 지층을 관찰하거나 화석을 발굴하거나 저 과학자처럼 흉내를 내보거나 그런 것들을 계속 체험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북미 대륙에서 멸종한 메머드인데 한 10,000년 내지 12,000년 전에 굉장히 번성했던 거대한 코끼리 같은 그런 생물체인데 지구상에 멸종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 이제 이렇게 미국이 세계 최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을 해야 될 텐데 항상 유럽 사람들한테 밀렸어요. 뭔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야, 미국에 뭐 무슨 옥수수 같은 거, 뭐 감자 같은 거, 신대륙에 그런 거 몇 개, 해바라기 이런 거 빼면은 니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도대체 미국이라는 게 뭐 인디안들 미개하고 그런데 가가지고 니들이 빌붙어서 사는 거 정도밖에 더 되냐? 이런 정도 이제 깔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 야, 우린 그렇지 않아. 우리 국토 내에 우리만 위대한 국민들이 아니라 국토의 광대함,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이나 산림자원, 그리고 땅 속에 묻혀있는 이 거대한 공룡들,
이런 많은 그런 학술적 자원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우리 아메리카는 대단하다. 그렇게 외국인들하고 대화할 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를 자꾸 만들고 또 다음 세대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태어난 것 자체로 엄청난 혜택이다라는 것을 심고 영원히 미국에 충성을 해서 영원하게 우리는 이어져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죠. 자, 이게 꼬맹이들이 이렇게 이거는 뭐 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진짜로 가면은 그 활기 넘치는 그런 이것은 뭐냐? 요새는 뭐 그냥 뭐 보이저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 우주로 막 보내잖아요. 미국 사람들. 일본도 혹성에다가 조그만한 그런 별에다가 아주 쌍둥이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그럽니다. 중국은 우리는 중국제 그러면 그냥 우습게 알지만 중국도 달의 뒷면, 달이라고는 우리가 보는 달의 면은 항상 그 보는 데만 봅니다, 우리는. 달이 지구를 향해서만 이렇게 돌기 때문에.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이거를 중국이 처음으로 착륙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때 일본의 그 어이없게 식민지화 됐던 적이 있지만 그러면 그걸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식에 관한 한 우리는 종속국가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얘네들이 목숨 걸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찾아낸 지식을 우리는 주는 것만 받아먹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결코 우리가 이제 독립국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새로운 지식의 창조나 발견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건 지금 인류가 전혀 아직도 모르는 것으로 남아있을 거야. 이게 뭐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이거 과학적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의 종속국가고 아직도 지식 부분에 있어서는 독립하기는 멀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존중과 외경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뿌리 깊습니다. 그래서 애국가에도 이 동매물과 백두산의 자연 자원에 대한, 자원이라면 이상하지만 자연에 대한 얘기부터 쭉 나오거든요. 모든 게 어떤 그 찬란한 그 서사시를 보면 꼭 자연을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이 훔볼트라는 사람이에요. 훔볼트라는 사람인데, 내가 이 부분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이 부종유 선생님의 그 시대가 이렇고, 미래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종유 선생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할까. 사실 잘 요약하긴 힘든데, 이 사람은 자연과 정치와 사회는 서로 트라이앵글을 형성하며 셋 중 하나가 변동하면 다른 둘도 변동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탐험가고 자연사학자고 막 이런 사람인데 정말로 많은 발견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북아메리카는 미국이라고 한 거대한 하나의 국가가 점령하고 있는데 남아메리카는 막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지 이런 사람 모르잖아요. 사실 알려고도 잘 안 하고. 이런 훔볼트 같은 사람들은 그 자연을 탐험하면서 그 당시의 사회상 이런 것들을 밝혀가지고 이 남아메리카도 결국은 하나의 국가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대단히 좋았을 건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구나. 이게 강자들이 농간이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뭐 뉴멕시코라든지 텍사스라든지 뭐 알래스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국이 자기네도 그 당시에는 돈이 없고 배가 고팠는데도 불구하고 사들였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자원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과학의 힘, 이러한 것들은요, 꼭 우리가 국회의원이 안 되고 도지사가 안 되고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사회 변화나 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런 겁니다. 이러한 지금 이 새라든지 식물 이런 것들은 훔볼트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것들이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다 보고서를 쓰고 한 건데 이러한 중요한 역할들을 과학자들이 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를 견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부정유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 부정유 선생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부정유 선생이 누군가? 왜 제주학센터가 이러한 행사를 기획하면서 부정유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했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과학 논문을 검색하는 엔진들이 좀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 기관, 제주학센터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이러한 사이트들에게 다 예산을 줘가지고 한국 사람은 이렇게 가입된 사람은 무료로 다 쓸 수 있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뭐냐면은 키스라는 것이 하나 있고, 국회 도서관 DBP야 네이버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쭉 있고 나중에 뭐 저 사이언스 디렉트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주도, 한라산, 자연 이런 것들을 전부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찾아봤어요. 우리 제주도에 관한 연구, 한라산에 관한 연구 이거를 찾아봤더니 이게 자연과학에만 해당됩니다. 네. 1970년도까지 그러니까 저런 국내외의 유명한 사이트에 지금 검색이 가능한 거 이거를 1970년도까지 총망라해서 제주도에 관련된 거를 보면요 12편이 나옵니다. 12편. 그러니까 1958년도부터 나오는데 평균 1년에 한 편이 나왔어요. 제주도에 관련된 연구가 논문이 진짜 그 과학자들이 쓰는 논문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어떤 틀에 맞춰서 약속된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논문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 논문에 12편이 제주도에 관련된 나와 1990년도까지는 총 73편이 나옵니다. 연간 2.2편, 조금 많아졌어요. 연간 2.2. 1편 나오다가 2편 나온 거니까.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죠? 제주도에 관련된 자연과학이. 그런데 실제 조사해보면 논문 수가 참 변변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1991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19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147편, 연간 14편으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생물학 분야가 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히 증가하다가 쭉 올라가요. 2010년도부터 그 이후는 1년에 한 58편 나왔어요. 60편. 지금 2020년도에 아마 내가 볼 때는 한 70편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새는 안 해봤으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생물학이 전체 45%, 지질학이 19%, 지구과학이 18%, 기타가 이제 한 18% 나옵니다. 이런 분야로 제주도에 관련된 연구들이 지금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한라산 관련 그 중에서 생물학 분야의 논문만 보면은, 이렇게 마찬가지의 그 추세가 쭉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늘어졌죠. 한라산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 몇 편이냐면 1021편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총 생물학 분야는 그 중에서 456편 나왔습니다. 한라산 관련 자연과학 분야 전체 발표 논문 수와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그것은 종다양성, 이게 그렇기는 하죠. 왜냐하면은 생물학 분야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전에부터. 지금도 굉장히 뭐 지질학이다 뭐다 막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생물학 쪽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이 종다양성 이것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식물의 다양성이 높기 때문에 육지석은 외국에서건 제주도에 와가지고 연구해서 논문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자연과학 분야 최초의 논문은 1957년 고려대학교 교수이신 이덕봉 선생이
발표한 겁니다. 1957년도에 제주도의 식물상입니다. 제주도의 식물상. 이 1957년도에 제주도에 관련된 논문이 나온 건데 이게 자연과학 분야에서 최초로 나온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주 출신 부종효 선생이 발표한 논문이 1971년 제주도 식물의 분포와 식생 연속, 1972년 제주도 식물의 이모저모, 이거 두 편이 검색됩니다. 그러니까 이 456편 중에 두 편이 나오는데 1970년대까지 나온 거 총 해봐야 12편이죠. 12편. 12편 중에 제주도 출신이, 제주도 토종인 사람이, 이 부종효 선생은 제주도에서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네, 두 편이 나와요. 정말 이게 체면을 살려준 건데 정말 나도 지금도 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부종효 선생은 이 식물학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이 등산 문화, 자연 보호 이런 것들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 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안묵의 세계라는 게 있습니다. 안묵의 세계. 그래서 뭐냐? 독일인 겐테가 한라산의 높이를 재고 구상나무 그때까지 전 세계적으로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미국 사람이 와서 이름을 붙이고 제주도의 총 식물상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일본인이 와서 하고 이렇게 다 외국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묘하게 이 지하세계는 아무도 외국인이 건드리질 못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사구리라든지 이런 거,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런 그 제주도 그 지역 사람들이 뭐 거멀창이다 뭐다 하면서 무서워하는 자연의 무서운 대상 이런 것들이 워낙 회자되기 때문에 제주도에 온 목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기록들은 좀 있지만 이 자연과학적으로 이 동굴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규모가 얼마나 되냐, 이 동굴에 가지고 있는 과학적 가치는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안묵의 세계 완전히 그냥 빛이라고 순 아무것도 없어요. 빛. 그런 데를 도전할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이 안묵의 세계,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어딘지 모르지만 가져온 건데 사실은 저 빛이 없다면 여기가 동굴 내분지 어딘지도 모르겠죠. 내가 어디 있어, 내가. 무서운 일이죠. 이게 지금 토성의 위성 타이탄이라는 데입니다. 이 황산에 그 강이 흐르고 하늘에서 산성비가 내리고 이런 무서운 무시무시한 데죠. 저런 지질학적, 기상학적 그러한 그 두려움의 대상이 이 안묵 속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귀신이 나타날지, 아니면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어떤 괴물이 나를 덮칠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소리도 없고 느낌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공포의 대상이 이 깜깜한 안묵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는 과감히 도전해서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뭔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이제 이게 이제 이 부종효 선생님인데 이 김영초등학교입니다. 여기가 김영초등학교 교사 시절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꼬마 탐험대를 데리고 이 동굴을 탐험하는 모습이 이렇게 부조로 나와 있는데, 나는 그 꼬마 탐험대라고 지금 이분들이 살아계십니다. 많이 살아계신데, 꼬마 탐험대를 조직해서 부종효 선생이 동굴 속에 들어갈 때 심정이 정말 그 교육적인 측면도 많았겠죠. 이제 부종효 선생이 굉장히 그 갑부 아들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요. 근데 돈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자꾸만 쓰는 것만 배웠지 이렇게 모으는 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월급을 타면 그 돈으로 현미경을 사거나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교재로 썼습니다. 그런 거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얘기 안 해주면. 그런 것을 볼 때는 정말로 꼬마 탐험대는 탐험 정신을 교육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데리고 들어간 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안목의 세계를 아무리 내가 간이 커도 내 혼자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누군가 숨소리라도 내주는 누군가는 옆에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사례가 많죠. 정말 지구는 둥글다라고 확신을 한다면서도 정말 둥글까? 일로 계속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데 무조건 가야만 하는 그 사람들, 탐험가들의 그 생각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제주학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기회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질 트레일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게 가다 보면 이런 그 묘산봉도 나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오늘 가시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경작지인데 바로 옆에 이런 그 모래 언덕들이 막 있습니다. 이 모래 언덕이 왜 있냐? 이런 것들도 이제 가서 보시게 될 겁니다만은 이 보리밭인데 바로 옆에가 모래 언덕이죠. 모래, 하얀 모래. 이렇게 해서 지금 이분들이 꼬마 탐험대입니다. 이게 김두전 선생 뭐 그래. 꼬마 탐험대인데 제가 여기가 이제 뭐라고 하지? 그 미로공원 주차장인데 이거 꼬마 탐험대. 그러니까 김영 초등학교에서 이 지금 현재 미로공원까지 걸어와서 지금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1번 입구가 있습니다. 만장굴의 1번 입구. 거기로 해서 횃불을 들고 지금 현재 공개하는 2번 입구 글로 나왔어요. 네. 그런 장소입니다. 이게 1번 입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집에 보면 옛날에 저는 효돈 초등학교 나왔는데 그때 6학년 때 수학여행을 제주 일주를 했는데 만장굴을 여기를 갔습니다. 여기 가서 졸업 앨범에 나옵니다. 지금은 아무도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위험하니까. 근데 왜 부종유 선생이 꼬마 탐험대를 데리고 갈 때는 위험하지 않고 지금은 위험한가? 네. 그런 것들입니다. 도전을 두려워한다. 이게 지금 현재 개방된 구간이고요. 이 부종유 선생은 이 1926년생입니다. 아까 어느 분 말씀처럼 구자 세화 출신이에요. 근데 진주 사범 나오고 김영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만장굴을 발견하고 뭐 제주 농업학교, 신성여고, 제주 사범교사, 부산대 약대, 서울대 생략연구소, 그리고 1963년 제주 미기록식물, 1964년 제주 산악회 부회장 이런 일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1969년도에는 빌레못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발굴인데 이거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74년 자원조사 보고서가 나왔고, 그렇게 해서 이 1976년 제주대 식물학과 강사할 때, 그때 저는 1977학번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이분하고 같이 산에 많이 다녔어요. 술도 많이 먹었지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딘지 아시겠어요? 세화 교회입니다. 세화리의 교회. 교회인데, 이 교회 가면 이 그림들이 쭉 그 당시 이제 이분이 부상균 장로, 일대 장로입니다, 여기에. 부종유 선생 아버지. 근데 이제 여기에 큰 집이 있었는데, 언젠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이만저만 이제 저희학 총장을 지내신 분 그 회고를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불이 났는데, 김영에서부터 이 세화까지 그 불난데 걸어가가지고 막 재를 헤쳐가지고 예못 있죠, 쇠로 된 못, 이것을 주웠던 기억이 난다. 그 뭐하러 줍냐? 그걸 주워서 팔면 엿을 주니까 엿 싸먹으려고. 그러니까 집이 그 당시에 불이 났는데 그 못을 주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부자였어요. 하여튼 그런 거가 있는데,
그런 집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부정유 선생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역적을 저는 사실은 이분은 식물학자라고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우리 아버지는 식물학자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식물학 분야도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이 지질학 분야에서 더 나는 대단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아무튼 그런 사람이에요. 왕벚나무 자생지 외국인 말고 한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왕벚나무 자생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국립공원을 지정하는데 기초적인 조사를 했고 만장굴, 빌레목굴 이런 동굴을 발견하고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런 그 학문적 연구만 몰입한 게 아니고 이 대규모 한라산에 그 벌채를 한 다음에 조림한다는 거 이런 것을 반대한다든지 이런 것들 신문에 많이 냈습니다. 주로 이제 경향신문에 많이 냈는데 그리고 희귀한 식물들의 그 멸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한라산 케이블카를 반대한다 이런 것에 앞장섰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그 부정유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할 때 항상 부정유 선생님 여러분이 가진 자료에 잘 나왔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별도로 알아보시고 제가 이렇게 짧게 얘기하면서도 뭐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지금은 뭐 부정유 선생님 하지만은 살아계실 동안에는 정말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이상하게 이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처세가 좀 약해, 처세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런 걸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그 가난 속에서도 태어날 땐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자기가 쓰는 것만 배워가지고 다 써버려서 굉장히 가난 속에서도 계속적인 도전을 했다. 지식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끊임없이 혼나면서 계속 욕을 먹었어요, 이 사람이. 도지사나 뭐 이런 데서 뭐 개발하려고 하는데 반대. 그 다음 동굴학자, 식물학자, 등산가, 그 사진가, 자연환경 보호론자로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한 분이다. 이런 정도로 오늘 그 부정유 선생님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간단하게 부정유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제부터 김상수 박사님과 함께 실제 부정유 만장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가 여기 이쪽